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데요. 한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언제쯤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빚더미, 우리가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토대로 과연 빚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지를 토론해 보겠는데요. 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오면 사실 문제되는 게 전반적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금융 시스템을 좀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우리 가계빚 과연 어느 정도인지, 위험도가 좀 낮아졌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용 교수님, 예. 가계빚은 뭐 어떻게 좀 줄고 있나요? 아니면 더 계속 늘고 있나요? 글쎄요.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은 좀 늘었지만 이제 예. 가계 신용, 예. 그다음에 이제 신용 판매 이런 쪽은 사실은 좀 줄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이제 통화정책하고 예. 금융안정정책에서 중요한 리포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글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의 전반적인 평가는 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복원력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원 시스템이 좋아졌다? 예, 좋아졌다. 그러니까 복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외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감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네. 금융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평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가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 뭐 그런 거보다도 당연히 이제 어떤 좀 잘 평가를 했는데 한 네.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제 한은의 그 보고서 따르면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이 줄었는데 예.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라는 얘기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거든요.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이 줄으면은 대체적으로 뭐 그게 이제 그 대출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이자 비용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세냐? 그게 좀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금융안정보고서 첫 번째 내용의 요약본에 보니까 예. 한은의 가계 채무 상환 부담 줄었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다. 그게 좀 궁금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시스템 복원력, 그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아까 외부 충격에 대한 감내 역량, 네.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한국은행에서 평가한 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자산 관련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부실 채권들이죠. 네. 그 부실 채권들이 사실 제2금융권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은행들보다. 제2금융권 뭐 특히 저축은행이 제일 높고, 저축은행. 그다음에 뭐 여전사라든가 뭐 증권사 다 이게 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 복원력이 사실은 이게 양호하다고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오는 주요 지표 중에서 그 FV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그 여러 가지 좀 그 불안 여부, 불안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불안정성. 평가하는 지표인데 예. 여기서 사실 금융 시스템 복원력이 이게 양호하다는 거를 FVIS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장기 평균 이 수치가 35.3 밑으로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기능 자체가 왜 그게 사실은 고정의 여신 비율이 사실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충당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고정의 여신 규모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그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라는 게 고정의 여신 비율 대비 대손 충당금 규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 원래 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늘어나면은 충당금을 사실 더 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그 이런 금융기관들이 위험에 대한 그 감수 성향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네. 그 재손충당금 요 적립액 대비 실적립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그게 높은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금융
그 기관들이 위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평가들이 사실 위기 보건력이 양호하다, 고정의 여신 비율이 늘어났는데 그렇다,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조정 교수님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한 평가,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지만 실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보건력, 충격에 다시 견뎌내는 보건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금융권들의 뭔가 이 상태는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좀 객관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 주현수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금융안정보고 전반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해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계 부분만 좀 생각을 예, 해보죠. 가계 가계대출. 부분이 지금 수치가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예.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계 신용 증가율이 둔화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0.2조 원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다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숫자로 어떤 점을 계측해야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예. 조금만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계신용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있고 부동산 그다음에 담보대출. 기타 대출 쪽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 감소가 지금 거의 2년째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무담보 대출은 줄어들고 담보 대출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담보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숫자가 과연 좋은 숫자냐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레버리지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연체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궁금증이 빨리 해소되는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 레버리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든가 이제 이런 숫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비율은 늘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왜 그러면은 감소했느냐 보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 그보다 더 빨리 늘었다라는 거죠.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이 부분도 지금 47%, 48%로 고점을 해가지고 44%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금융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금융자산이 왜 늘어났을까요, 한국에서? 예. 부동산 가격 안정되는 인위적으로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금융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늘어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좋은 신호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금융시장 안정 우리 상황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투의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서 두 분 다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 이게 연체율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얼마나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 동안에 네.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0.5% 정도의 대출 연체율에서 지금 한 1.52%,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어. 근데 이제 가계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는 한 1.75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0.56%에서 최근에 보면 0.98%. 예,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하다. 예, 자영업자들. 왜 그러냐면 자영업 대출을 받는 분들이 사실 이제 가계 대출도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가계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 자금으로서 이제 그 자영업 대출을 받는데 예. 이제 문제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SR 규제라고 해가지고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예.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받고 있는데 자영업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또 정책 지원이라든가 그런 대출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들에 대한 그 연체 대지급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정책 금융은 사실 만약에 이제 그 계속 안 갚게 되면 예. 그 정부가 그 대신 그럼 갚아주거나 그럴 기대로 예. 좀 예 안 갚는 그렇죠. 경우가 그러니까 생기다 이런 얘기. 원리금이나 이런 그 유예해주고 그 상환 기간 연장해주고 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영업 연체 악화가 이제 계속 심화되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금융안전보고서에서도 그러니까 3배, 그러니까 자영업 대출은 한 3배 늘어났고 가계 대출은 이제 한 1.75배 늘어나서 훨씬 2배 이상 이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사실은 이제 DSR 제도를 예. 이제 좀 그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그 DSR 같은 경우는 그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기 때문에 네. 그 고금리 시대에 되면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이자가 많아지면 분자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DSR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자가 높아지면 예.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그 규제 지표로서 DSR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LTI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TI요? 론 투 인컴 레이쇼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이죠. 네. 이제 이 비율을 우리가 자영업자한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도 사실 이 수치가 변하진 않거든요. 분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좀 이원해서 관리를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 연체 막을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그 9월로 연기됐잖아요. 네,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원래 7월부터 예.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2달 늦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거기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자영업자에 대한 그 기존 차주들에 대한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네, 제도가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서정 교수님은 이제 DSR 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를 일반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에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는다.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이런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2달 미뤄졌나요? 그게 갑자기 그게 미뤄졌잖아요. 저희가 방송에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출을 좀 쪼이기 위해서 시행하기로 돼 있던 건데 이게 2달 갑자기 미루니까 은행들도 좀 당황스럽고 이게 뭐 대출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의도인지 조금 혼선이 좀 갑니다. 뭐 양쪽이라고 다 볼 수 있을 네. 겁니다. DSR,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연기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네. 자영업자가 됐던 아니면은 일반 그 근로자가 됐던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증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맞는 방향이냐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는 방향이냐?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DSR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영업자하고 일반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동일한 구조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크로 DB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그 일반 가계대출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회사가 뭐 개인 사업자의 측면으로 개인 사업자 돈을 빌릴 측면에서 수도 돈을 있을 빌리는 텐데 경우가 있겠죠. 이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죠. 사실 개인으로서 예.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반란해서 저쪽에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DSR을 2달 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그 템포러리하게 일시적인 조치를 취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결국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지금 안정화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늦추는 그런 근제 원인 그런 의도하는 바가 네, 부동산 그렇죠. 가격을 좀 지지하겠다는. 네.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통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의 상당 부분이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예.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고 예.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분자 부분을 건드려줘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분모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수치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영업자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금융권 여러 군데서 더 빌리고 신용도가 낮은 이런 분들은 뭐 취약한 차주라고 예. 불리는데 이런 분들의 연체율은 특히 지금 뭐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네. 거죠. 그 네. 저소득 30%에 해당되는 분들. 예. 그게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취약차주가 이제 한국은행 그 금융안전보고서에서는 예. 이제 12.7%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가계대출 중에서는 이제 6.4%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수치가 예. 약간 좀 그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예. 자영업 대출의 그 취약차주라는 기준이 예. 이게 그 다중채무자라고만 분류를 해보게 되면 예. 이 12.7%도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보통 그 대손 충당금을 쌀 때 예. 만약에 다중채무일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더 적립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험차주라는 거를 그 다중채무자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금리 수준이 높은 대출 금리 받은 사람들을 위험차주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보면 예. 사실 다중채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자영업자 대출에서 12.7%로 이제 산출을 했는데 예. 너무 적은 수치 같거든요. 그래요. 이 취약차주가. 통계는 좀 예. 한국은행 통계니까 좀 믿을 그래서 필요가 있는데. 글쎄요. 어떤 기준일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다중채무자고 저소득 30% 기준이라고만 하면 네. 사실은 이 12.7%가 조금 이제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닐까 좀 그게 그래요? 우려가 돼서 예. 사실은 이제 자영업 차주들이 상당히 더 그 연체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비중이 꽤 큰데 12.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거든요. 않게 느껴진다.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이 지금 10.21%로 집계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게 그렇죠. 아닐까 이런 예, 예. 생각 그런 생각도 좀 추정을 드는 해본다 이런 거고요. 얘기시죠. 그 기준을 취약차주라는 예. 기준을 갖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여튼 이 통계를 보더라도 연체율이 급등을 했고요. 특히 취약한 차주들의 비중도 올라가고 결국은 이게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까? 이게 가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 간단하게 2020년부터 그 예. 매크로 상황을 조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유동성을 확 공급한 다음에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21년, 22년이 되면은 다시 예. 한번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냈던 게 이제 개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출 금리의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경기 둔화 기간에 비해서 컸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전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했었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에서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부터 이제 그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영업자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서비스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그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 12.7%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맞는 수치냐라는 측면에서는 저 100%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그럼 이전에는 얼마였는데라는 네. 거죠. 이 숫자가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한다면 좋았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0%대 중반까지 간단 말이죠. 예. 이게 12%까지 올라갔다라는 올라갔다. 거예요. 그 보수적인 수치가. 그러면서 이때 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5%대에서 10.2%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거의 2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마지막한 부분 한계에 다다른 그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이 숫자가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 취약차주의 이제 12.7%가 아주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늘어나는 폭, 또 연체율이 올라가는 폭을 보면 심각하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내수 부진, 또 금리 상승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새 출발 기금을 활용해서 채무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좀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방식을? 그 금융안전보고서 26쪽 보니까 26페이지 보니까 이 새출발 기금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채무 재조정으로 적극 검토돼야 된다, 네. 이게 활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결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출발 기금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량 그 자영업자에 대한 갱생, 예. 그다음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채무 재조정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은행은 이렇게 리포트에 나왔겠지만 정부에서는 동의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채무 재조정에 지금 예.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거에 대해 좀 결이 틀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DI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그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을 받았던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정책 예. 금융을 받은 예.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 사실 정부가 정책 지원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지원을 그래서 했죠. 오히려 그 지원 받은 자영업자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폐업률이 늘었다. 사실 같은 KDI에서도 정부 보고서가 좀 결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새출발 기금은 말 그대로 좀 우량한 그런 자영업자들을 선별 지원해가지고 좀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이었던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갱생할 수 있는데 활용해야 되는 거지. 폐업 지원하는 쪽으로 쓰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채무 재조정이라는 게 뭐 우량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 그러면 좋은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근데 조금 예.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채무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원금도 좀 깎아주고 이자도 근데 좀 이제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신규 차주하고 기존 차주에 대한 좀 대책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대환대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네. 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대환대출. 예, 대환대출. 네. 예.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는 작년하고 올해 시행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그 정책 갖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네. 이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그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호응을 받는 제도가 대환대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최고금리나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나 요구권. 예, 그 두 개인데 전자는 상당히 호응을 잘 받고 있는데 후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안 내려줘요, 은행들이? 예, 은행에서 사실 대부분 그 거부율이 높죠. 아, 거부율이?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예. 이제 그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환대출 시스템은 아직 그게 시행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기존 아. 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낮게 갈아타게 해주게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규 차주에 대해서는 예. 이게 선별 적용을 해서 좀 우량한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의 채무재조정 적극 검토는 뭐 의견은 상당히 좋으나 이게 자칫 뭐라 그럴까요, 폐업 지원하는 그런 그런 쪽으로 쪽에는 아마 좀 반대하는 반대. 목소리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빌려준 게 있잖아요. 중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 해서 지금 갚는 걸 계속 미뤄왔잖아요. 네네. 그 빚이 뭐 70조가 좀 넘는다면서요?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만기가 곧 더 이상 계속 연장해 줄 수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줘? 그게 만기가 돌아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온다고 해서 뭐 당장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롤링 오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환 대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거의 만기를 다시 연장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연장해주고 그 금리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자를 좀 낮춰주고. 예. 예. 다만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 대환제출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새출발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잡마켓에서 그 크리에이션이나 디스트럭션이 생기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기업이 이제 그 파산을 했을 때 이거를 잘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운영자들이 다시 한번 그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존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크레딧 레이팅과 관련된 레퓨테이션이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다른 사업을 다시 못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출발 기금으로 네.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금으로서 역할을 좀 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또 우리 주현수 교수님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워낙 어렵고 빚더미에 시달리니까 정부가 뭐 소상공인 대책을 곧 발표한다면서요. 예, 예. 좀 저희가 좀 논의는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 최저임금 좀 동결해달라는 논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그렇죠.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좀 동결하거나 아니면 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한 98.5%가 여기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좀 동결하거나 낮춰달라.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예.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적용할 수 예. 있게. 근데 사실 그런 논의가 이미 네. 오래전부터 있긴 했는데 예. 일각에서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겠죠. 노동계에 있는 분들도 반대하는 반대가 거. 큰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네. 보통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영업 고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영업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매출이 이제 변화했을 때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하죠. 영업 예. 위험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익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사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를 좀 몰리는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재무 위험도 사실 꽤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영업 비용 차감한 마진에서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사업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고용시장 유연화 문제하고 접목되는 수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대환대출 활성화하는 활성화. 거. 아, 예, 그런 활성화인데요. 내용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좀 논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 정부에서 좀 어떤 라이센스 부여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과연 개인 자영업자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예. 이분들 정확히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낮은 금리로 이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환대출 이런 정책적인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현수 교수님께 짧게 여쭤봐야 되겠는데 혹시 뭐 이런 문제 소상공인들의 빚을 위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짧게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팬데믹 당시 미국에서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예. 그 이런 거죠. 중소기업한테 야 너희가 종업원을 그 자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그 최저임금을 낮춘다라고 그 동결하는 부분에 거.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하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이 더 사회적인 약자인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동결을 원하는 있다는 거죠. 거죠. 네, 동결. 동결이든 아니면은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낮추는 거 아니면 동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바람직하냐? 거냐? 차라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